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여름철 미뤄왔던 시술이나 수술을 고민해보는 사람들이 많죠. 최근에는 몸매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가슴 성형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슴 성형은 무작정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부형물의 종류, 자연스러움이 더욱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 가슴 성형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예로부터 여성성의 상징이었던 풍만한 가슴. 이렇다 보니 많은 여성들이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통해 몸매 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슴만큼은 자가 관리만으로는 사이즈를 키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최근 가슴 성형을 고민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제니스병원 정영원 병원장님을 모시고 나에게 맞는 수술법과 가슴 성형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플러스 제니스병원 정영원 병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가슴 성형입니다. 이 완벽한 볼륨감을 원하는 여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로망인데 실제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나요? 작고 처진 가슴 컴플렉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 가슴 성형 수술은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슴 확대 수술은 성형 수술 중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제 가슴 성형 수술을 통해서 가슴에 대한 컴플렉스를 해소하고 볼륨감 있는 몸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 통계에 따르면 매년 가슴 성형 수술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출산 경험이 있는 20에서 44세 여성의 60% 이상이 출산 후 가슴 성형을 고려한다고 나타났는데요. 출산 후 이렇게 가슴 성형을 고려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또 있겠고 하지만 또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슴 성형으로 인해서 재수술 받는 이런 여성의 비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수많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네. 20대부터 40대에서 가슴 수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병원에 찾아오는 연령대는 어떤가요? 네, 과거에는 20, 30대 젊은 여성이 가슴 수술의 주요 수요층이었다면 최근에는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또 자기관리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가슴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10대부터 70대까지 가슴 성형 상담을 받기 위해서 내원하는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연령대가 다양해지는 이유는 과거에는 가슴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안티에이징으로 인식이 개선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폭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유행처럼 자리 잡아서 가슴 성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젊은 층에서는 그럼 어떤 형태의 가슴 성형을 좀 많이 고려하고 있나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성형이 바로 가슴 성형입니다. 최근 MZ 세대들 사이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이 바디 프로필 촬영을 앞두고 가슴 성형을 고민하는 일도 많은데요. 가슴 성형을 고려하는 젊은 환자들 중에서는 단순히 가슴이 커지기만 원하는 경우보다는 균형 있고 또 비율에 맞는 건강한 몸매 또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수술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이에 최근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슴 수술을 진행하는 그런 병원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가슴 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고 더 높은 전문성과 숙련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병원 선택 시 비용적인 부분만 선택하기보다는 다양한 가슴 수술 임상 경험을 갖춘 전문의에게 수술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눈이든 코든 시기마다 그래도 유행하는 형태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던데 요즘 선호하는 가슴 성형의 트렌드도 있나요? 네, 시대마다 미인의 기준이 다르듯
가슴 성형 트렌드도 시대마다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슴의 크기만을 중요시했다면 요즘은 가슴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가슴의 모양과 촉감 등 다양한 요소로 고려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풀 B컵을 넘어서 C컵이나 D컵 정도까지도 원하는 여성들이 많을 정도로 선호하는 크기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모양에서도 윗부분이 밋밋하게 떨어지기보다는 윗부분에 볼륨 있고 좀 봉긋하게 나오는 가슴을 원하고 촉감은 가능한 한 부드러운 보형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또 이렇게 유착이 되어서 붙는 이런 움직이지 않는 가슴보다는 뛸 때 내 가슴처럼 위아래로 바운싱이 되고 또 속옷을 입을 때는 가슴골이 I자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 같네요. 혹시 가슴 성형 후에 모유 수유가 괜찮은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네, 모유는 유선에서 만들어지는 유즙입니다. 가슴 성형 시에 보형물은 유선 조직 아래에 있는 대흉근, 그 대흉근 아래쪽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삽입이 되는데요. 따라서 유선 조직과 이 분비되는 이 경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유 수유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가슴 보형물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모유 수유의 위험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이 제법 달라진 가슴 때문에 성형을 고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출산 후에는 그럼 언제쯤 가슴 성형을 하는 것이 좀 좋은가요? 네,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 모유 수유 과정에서 혹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가슴이 처지는 증상을 경험하는데요. 이는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유선 조직과 지방층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피부 탄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출산 후에 가슴 성형을 고려하고 있다면 대개 모유 수유 중단 후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산모의 경우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이 되기 쉬운 상태이므로 가슴 성형 후에 감염 관리 및 사후 관리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강한 참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슴 성형을 고민하고 있는데 가슴에 보형물을 삽입하면 유방암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던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정답은 아닙니다. 네. 떠도는 말 중에 보형물 삽입 후 유방암 발생 확률이 커진다라는 말이 있어서 가슴 성형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유방암은 유방 조직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으로 가슴 성형 전 갖고 있던 양성 종양인 섬유 손종이 느껴지지 않다가 가슴 확대 수술 후에 만져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기존에 없던 암 조직이 가슴 성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이제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방 이식이나 필러 주사를 맞아서 가슴 확대를 한 경우에는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만으로 확인이 어려워서 유방암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슴 성형으로 인해서 유방암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가슴 성형의 트렌드와 또 전반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궁금한 것이 나에게 맞는 수술법이잖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가슴 성형을 수술을 하기 전에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가슴 성형 전 안정적인 어떤 방향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겉모양만 확인하는 것이 아닌 유방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유방 초음파인데요. 이 검사는 7.5MHz 이상의 선형 탐촉자를 이용해서 고해상도 초음파 기기를 이용하여 유방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검사의 방법이 매우 간편하고 또 검사로 인해서 방사선 피복의 위험이 없고 모든 연령층의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검사 방법입니다. 네. 유방 초음파 검사는 현재 나의 유방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것은 물론 적합한 수술 방법과 보형물 결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까지 받아봤다면 본격적인 수술을 진행해야 될 텐데요. 이 가슴 확대 수술 전에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가슴 확대 수술은 보형물을 삽입해서 비율에 맞게 확대의 아름다운 가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체형을 분석해서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겨드랑이 절개와 가슴 밑절개, 유륜 절개 등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형, 피부 상태, 가슴의 처짐 정도, 절개 부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보형물 및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수술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가슴 수술은 무엇보다 단순히 원하는 크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체 비율, 흉곽의 크기, 피부의 탄성, 이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가슴 성형 전 나의 가슴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건강 플러스 함께 고 가십니다. 자, 유방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제 본격적인 수술을 진행해 볼 텐데요. 수술 전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나의 가슴이 얼마나 처졌는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이거 어떻게 구분하나요? 네, 가슴 처짐의 단계는 총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유두와 가슴 밑선 그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1단계는 유두가 가슴 밑선보다 1cm 미만에 있는 경우이고요. 2단계는 1cm에서 3cm 정도 사이에 처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제일 심한 3단계는 3cm보다 유두가 더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하방을 바라보고 있는 이 3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이렇게 가슴이 처지는 거 너무 속상한데 이렇게 처지는 이유는 뭔가요? 네, 가슴 처짐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반복적인 다이어트와 출산 후 오랜 기간의 모유수유입니다. 네. 두 경우 모두 가슴을 이루고 있는 주변의 피부 조직들이 크게 팽창했다가 줄어들 때 가슴이 처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태아의 성장에 따라 복부가 충분히 잘 늘어날 수 있도록 신체에 큰 호르몬의 변화가 생깁니다. 임신과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늘어나 있던 피부가 다시 원래로 돌아갈 때 늘어져 있던 가슴이 회복되지 않아서 가슴이 처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또 노화로 인해서 처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자연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좀 속상합니다. 자, 이렇게 가슴 확대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원래 이제 가슴이 작은 경우, 체중 감소로 가슴이 작아진 경우, 또 바디와 가슴의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 또 가슴이 여기 지방보다 근육이 많이 발달된 경우, 네. 또 유방 발육이 미숙하여서 가슴이 작은 경우, 또 출산 후 가슴이 작아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슴이 또 너무 커서 축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선천적으로 체형에 비해 지나치게 큰 가슴을 가지는 경우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큰 가슴은 상체를 비대해 보이게 하고 신체 비율상 보기 좋지 않아 외모 컴플렉스를 유발하고, 게다가 큰 가슴은 목, 어깨 이쪽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고 또 가슴 밑부분에 이렇게 접혀져서 습진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는 큰 가슴은 일명 우리가 거대 유방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여성의 한쪽 가슴 크기가 보통 200에서 250cc, 300cc 정도까지는 우리 평균적인 가슴 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400cc가 넘어가면 이런 경우에 거대 유방증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때는 이제 가슴 축소술 같은 경우를 통해서 과도한 가슴의 사이즈를 또 줄여주고 비대칭적인 모양을 교정시키면서 건강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또 아름다움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크지도 또 너무 작지도 않은 가슴의 형태가 건강상에도 좋고 또 보기에도 아름답겠죠. 그럼 통상적으로 말하는 가슴의 황금 비율 따로 있을까요? 네, 통상적인 가슴의 황금 비율은 우리 흉골 페임이라고 여기 목 밑에 쏙 들어간 부분과 양측 유두와 양측 유두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삼각형이 있는데요. 네. 이 삼각형의 거리가
21cm 정도 내외로 정삼각형을 이루는 게 가장 우리 좋다고 그렇게 하고요. 네. 또 보통 한쪽 부피가 한 400cc 이상인 경우, 또 윗가슴에서 또 아래 거리까지가 20cm 이상인 경우에는 유방 비대증이라고 이렇게 또 정의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또 가슴 축소술을 시행해서 체형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확대 수술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 가슴 확대 수술 시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어느 부위를 절개할 것인가인데, 절개 부위는 어떤 것이 보통 괜찮은가요? 네, 가슴 확대 수술은 보형물을 삽입해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보형물을 삽입할 수 있는 절개 부위가 필요한데요. 절개 부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드랑이 쪽의 절개, 두 번째는 유륜 주위 절개, 세 번째는 가슴 밑 절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렇군요. 이 절개 부위에 따라서 장단점이나 특징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겨드랑이 절개법은 그 겨드랑이의 깊숙한 주름 부위에 따라서 절개하는 방식으로 유선 조직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수술하기 때문에 수유에 지장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의 흉터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수술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내시경을 사용해서 수술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륜 절개법인데요. 이거는 유륜의 경계 부위의 아래쪽 절반 정도나 그 이하로 절개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쉽고 또 처진 가슴도 함께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교정 방법입니다. 네. 또 단점으로는 유선 조직이 좀 손상되거나 유륜이 너무 작은 사람에게는 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슴 아래쪽 부분에 이제 절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슴 밑 주름에 이 작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굉장히 좀 편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재수술 시에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단점으로는 흉터가 조금 보이고 보형물이 절개 부위로 넣는데 그쪽 부위로 무게 때문에 살짝 아래로 처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장단점이 확실히 다르니까 수술할 때 여러 절개법들을 많이들 고려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절개법을 많이들 선호하고 계신가요?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내시경 없이 그냥 이렇게 겨드랑이로 절개하는 수술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회복 기간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흉터를 최소화하면서 이 처진 가슴이나 이런 부분도 동시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다양한 첨단 내시경 장비를 사용해서 수술 시간도 짧고 또 흉터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절개 부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옷 스타일의 변화와 또 운동을 즐겨하는 패턴의 변화로 다양한 절개를 선호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통상적인 트렌드보다는 나에게 맞는 절개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혹시 가슴 확대 수술의 적기다라고 하는 계절이 따로 있을까요? 네, 흔히 노출의 계절, 여름이 끝났기 때문에 몸매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 생각하지만 본격적인 몸매 관리는 추위가 찾아오는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살살한 날씨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땀이나 높은 온도, 습도에 덜 영향을 받고 또 노출이 적어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상처가 덧나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 등의 우려가 적은데요. 또한 이제 두툼한 옷을 또 착용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또 의식하지 않고 또 편하게 회복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 가슴 확대 수술 방법이 워낙 다양하고 또 회복하는 또 회복력도 빠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언제든지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선택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보형물인데요. 종류가 참 다양하죠. 요즘은 주로 어떤 보형물을 많이 쓰고 있나요? 네, 가슴 성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보형물을 선택을 하는 것으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보형물의 형태, 또 사이즈와 촉감 등에 따라서 수술 후 이제 가슴의 모양, 크기, 촉감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가슴 확대 수술은 모양에 따라서 주로 라운드 보형물과 물방울 보형물로 나눠집니다. 네. 뭐 라운드 보형물은 윗가슴, 아랫가슴 모두 동일하게 풍만한 그런 볼륨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물방울 가슴은 윗가슴에서는 흘러내리도록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아랫가슴은 조금 볼륨감이 있는 그런 형태를 원할 때 선호합니다. 자, 보형물의 위치에 따라서도 수술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하나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보형물을 넣는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가슴의 유선 조직 바로 밑에 보형물을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방법으로 사용하면 대흉근의 수축으로 인해 변형하는 것이 적고 기존의 이제 가슴 조직이 충분히 두껍거나 가슴 처짐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좀 유리한 방법이긴 합니다. 뭐 그러나 이제 단점으로는 구형구축이라는 이런 합병증 발병 확률이 높고 또 리플링 현상이라고 해서 보형물의 테두리가 만져지거나 보여지는 이런 부작용이 좀 더 생깁니다. 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보형물을 근육 아래에 위치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유선 조직 후면에 위치한 대흉근이라는 가슴 근육 아래에 보형물을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근육이 보형물을 감싸고 있어서 보형물이 깊게 위치하여서 뭐 안정적이고 보형물을 삽입한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뭐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손으로 만졌을 때 보형물의 윤곽이 덜 만져지기 때문에 촉감도 실제 가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보형물을 근막 아래에 위치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흉근과 근막 사이에 보형물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이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의 장단점을 각각 한 절반씩 섞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보형물은 모양과 또 삽입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질감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질감에 따라서는 또 종류가 어떻게 나뉘나요? 네, 보형물은 표면 상태에 따라서 스무스 타입과 텍스처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면이 부드럽고 매끈한 스무스 타입은 수술 시 위치 잡기에 유리하고 절개를 또 작게 할 수 있어서 흉터 걱정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술 후에 구형구축 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관리는 필요한데요. 반대로 이제 텍스처 타입은 강한 탄력과 단단한 촉감으로 조금 더 가슴 라인을 선명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촉감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른데 최근에는 이 텍스처 타입과 스무스 타입의 장점만 결합한 보형물이 인기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바로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인데요. 네. 더욱 표면을 세밀하게 이렇게 처리하여서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촉감을 자랑하면서 구형구축 발생률이 낮아서 안정성이 높은 보형물로 많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보형물입니다. 특히 이제 동양인 체형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서 실제 가슴과 유사한 형태 및 촉감을 구현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데요. 마치 이제 내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움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보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가슴 수술이 고민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형물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거든요. 실제로도 주기적으로 교체가 좀 필요한가요?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부가적인 모양 변형, 또 제거, 사이즈업 등을 위해서 교체는 진행할 수 있지만 뭐 보형물이 파손이나 부작용이 없다면 꼭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가슴 수술 시 식염수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수술이 주를 이루어서 수술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보형물에서 누수가 되어서 보형물 볼륨이 줄어들고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통 10년 정도 지나면 교체하는 게 잦았지만 최근에는 재질부터 수술 방법이 발전해서 주기적인 교체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고민 하나는 던 기분입니다.
자, 원장님, 그렇다면 이 가슴 성형 수술 후에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예, 수술 후 회복이 되는 시간은 다소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술 당일에도 식사나 세수 정도의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술 후 3, 4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4, 5일이 경과되면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수술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 수술을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결심인데 혹시 이 가슴 수술을 하고 나서 재수술이 필요하기도 한가요? 네, 가슴 재수술의 가장 큰 원인은 구형구축입니다. 피막은 외부의 이물질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이물질 반응의 한 가지로 형성되는 막을 뜻하는데요. 구형구축으로 모양 변형 또는 가슴 비대칭, 보형물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피막을 제거하고 보형물을 교체하는 재수술을 해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가슴 재수술은 1차 수술 때 생겼던 문제점들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새롭게 가슴 확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전에 보형물이 있던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보형물을 이제 삽입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이런 새로운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슴 확대 수술의 방법과 또 보형물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가슴 성형 수술 후에 꼭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다면 원장님 알려주시죠. 네, 가슴 성형 후 지켜야 하는 수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 후 3일째부터 샤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3개월까지는 무리한 운동 및 마사지를 삼가하고요. 또 수술 후 한 달 뒤부터는 흉터 완화 연고나 패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음주 및 흡연에 당연히 삼가하는 게 좋고요. 일반적인 이런 와이어가 있는 브라보다는 와이어가 없는 보정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술 후 1개월까지는 바른 자세로 누워 자는 게 좋고요. 또 2개월 차부터는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도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수면 자세에 구애함 없이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 많은 여성들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가슴 성형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병 원장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전한 가슴 수술을 위해서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의료진의 경력과 전신 마취가 동반되는 고난도의 수술인 만큼 수술 전 정밀 검진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수술 중에도 물론 수술 후에도 24시간 상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또 수술 후에도 원활한 회복을 위해서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또 가슴 수술은 정밀 상담과 개인 맞춤형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나에게 맞는 수술법을 선택하면서 볼륨감 있는 몸매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제니스 병원 정영원 병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른 몸매를 선호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탄탄하고 또 볼륨감 있는 몸매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슴은 특성상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크기나 모양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슴 성형 수술로 감춰왔던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삶의 질까지 개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젠 건강 플러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